로마노프 왕조에 의해 유지되던 제정 러시아는 두 번의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러시아는 전체 인구 약 9천만 명 중 사망자만 1,000만 명이 넘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전쟁이 1923년 종결되기까지 그 처참한 러시아 내전의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1917년 2월 혁명 후 극도의 혼란 속에서 10월 볼셰비키에 의해 두 번째 혁명인 10월 혁명이 일어나 정부의 주요 기관은 모두 볼셰비키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10월 혁명 이후 군대의 상당수는 볼셰비키의 휘하에 들어갔지만 볼셰비키 정권이 실시한 지주들의 토지 압수 및 분배는 특히 농촌 출신 병사들의 귀향을 불러와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 남아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월 혁명의 결과로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중심 도시들만 장악했을 뿐 지방에는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상당했습니다. 11월 두마 선거에서 농촌지대에서 패배한 볼셰비키 정권이 위협을 느껴 재헌의회를 해산하자 반볼셰비키 진영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내전이 발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반란을 기점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각 세력은 자신들의 지역 정권을 수립해 군웅할거에 들어갔는데 볼셰비키 정부의 군대를 적군이라 불렀고 반볼셰비키를 표방한 여러 집단의 연합을 총칭해 백군이라 불렀습니다. 지역과 종교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적군에 대항했고 독일 등 주변국들이 반볼셰비키 세력을 지원하면서 전쟁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적군이 사방에 공세를 취했으나 공세는 얼마 안가 막히게 되었고 1918년 말부터 백군이 동쪽에서부터 거센 반격을 해서 한때는 적군이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내전 초부터 시베리아는 물론이고 유럽, 러시아도 절반 이상 날아간 상황이었고 유데니치의 에스토니아 백군 때문에 페트로그라드의 함락이 눈앞이라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긴 것도 이때입니다. 게다가 백군은 전차와 항공기를 소수나마 장비했고 각 부대의 훈련 및 부대 내부의 상하 명령 체계도 잘 잡힌 편이었습니다. 1919년은 적군에게 최악일 뻔했던 전황으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거의 60km 앞까지 적이 진격해 함락을 눈앞에 두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적군이 가장 몰렸을 때도 모스크바 등지의 주요 도시와 거점은 적군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으며 각 거점도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사방에서 몰려들고는 있지만 각지에 분산돼서 통일된 명령체제가 없는 백군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프 트로츠키가 대대적으로 적군 조직을 전선군과 사단 단위로 개편하고 1918년 6월에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반대를 무릅쓰고 농민들까지 징병하여 최종적으로는 500만에 육박하는 병력을 편성,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군의 전투력이 개선되자 전황은 적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적군은 통일된 군사력에 철도도 장악하고 있으니 부대를 이곳저곳으로 재배치하는 데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이에 반해 백군 측은 적군에게 대항한다는 것만 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집단의 합이었으며
심지어 서로 싸우기도 하는 등 통일된 행동이 불가능했고, 백군의 각 부대는 장비도 좋고 부대 내부의 상하 명령 체제도 확실했지만 각 부대를 통합 지휘할 최고 사령관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콜차크가 최고 지도자이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 명령을 내릴 방법은 전무했고, 백군은 주로 러시아의 주변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장악한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었으므로 최전성기에도 68만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운용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군 지도층 상당수는 귀족, 지주, 자본가 등 구 지배계급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목적도 혁명 전 체제 복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노동자, 농민 출신 병사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구 지배계급 출신인 지도자들이 사병들을 천하다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대부분 하층 계급 출신인 병사들 또한 백군 지도자들을 기득권 회복을 목적으로 외세와 손잡은 착취자, 매국노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제로 징집당해 전쟁에 참가한 사병들의 불만이 늘어났고, 군 기강도 전반적으로 해이한 편이어서 탈영 및 사병들이 장교들을 붙잡아 넘기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전은 시간이 오를수록 적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백군은 점점 동쪽으로 몰리고 갈 곳이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전에서 패퇴해 몰락해가는 백군의 마지막 모습을 닥터 지바고의 후속편으로 알려진 김주항의 시대소설 바이칼 호수에서 가슴 시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 바이칼 호수에서 러시아 귀족으로 이루어진 패잔병 25만 명은 러시아 남동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까지 도망쳐 옵니다. 그들은 훗날 망명공화국을 세울 자금인 금괴를 실은 화물차 28대를 몰고 바이칼 호수를 횡단하여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바이칼 호수는 영하 69도의 사상 최악의 혹한이었습니다. 결국 25만 명의 백군 패잔병은 남한 면적의 30%가 넘는 바이칼 호수 얼음 위를 종단하다가 모두 동사하게 되며 백군의 마지막 숨통은 그곳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서 얼어붙었던 시체들은 막대한 양의 금괴와 함께 깊은 호수 속으로 가라앉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